준서가, 너는 숫자가 곧 돈이라고 믿지? 아니란다. 숫자는 말이다. 누군가를 가두는 창살일 수도,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일 수도 있는 거야. 사위 강준석은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자수가 자신의 왕국을 영원케 할 보물이라 믿었습니다. 7년 전 제 딸 미주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로챈 그 탐욕의 숫자들이 영원히 제 주머니를 채워줄 거라 확신했겠지요. 어머님, 이 작품만 완성되면 500억 투자 유치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지하실도 끝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명장의 재단, 제가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놈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새긴 건 비자금 암호가 아니라 놈의 전 재산을 단숨에 증발시킬 금융의 덫이었다는 걸요. 놈이 가장 화려한 경매장에서 축배를 들 때 제가 심어놓은 이 숫자들은 놈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겁니다. 준서가 기대하렴. 내 통장의 숫자들이 전부 0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너는 내가 가둔 이 지하실의 진짜 어둠을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비단 천위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들과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자수 명장이라는 칭호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딸 미주를 키우며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차가운 바늘기와 형형색색의 실타래뿐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무너져 내릴 때까지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던 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내 딸 미주에게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주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수줍게 강준석이라는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것이 내 기나긴 고생에 대한 하늘의 마지막 보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명석한 두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그 부드러운 말투에 속아 나는 그놈을 아들이라 여기며 내 모든 기술과 인맥,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실수이자 우리 모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강준석은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놈은 처음부터 내 자수 기술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정재계의 상류층 인맥에 눈독을 들이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미주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놈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내 작품 몇 점을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내 도장과 인감을 도용해 엄청난 액수의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투자 사기를 일삼으며 부족한 자금을 메꾸기 위해 내 작품들을 암시장에 내다 팔았고 급기야는 내 딸 미주가 놈의 은밀한 비자금 장부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알게 되자 놈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저질렀습니다. 7년 전 그 비극적이고도 차디찬 겨울날이었습니다. 놈은 내 딸 미주가 한강에서 스스로 투신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서둘러 화장해버리고는 슬픔에 잠긴 효자 사위의 가면을 쓴 채 나를 이 창문 하나 없는 지하실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님, 미주도 없는데 제가 어머님을 모셔야죠. 밖은 위험하고 어머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세요. 그게 하늘에 있는 미주가 진정으로 바라는 길입니다. 놈은 뱀 같은 혓바닥으로 나를 기만하며 이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실에 나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성분을 조작한 안약을 매일같이 내 눈에 직접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안 치료제라고 정계 인맥을 동원해 구한 특효약이라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시야는 안개가 낀 듯 뿌옇게 흐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손바닥을 코앞에 대도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 세상을 덮었습니다. 놈의 목적은 명확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오직 50년의 세월이 빚어낸 손끝의 감각으로만 놈이 지시하는 암호들을 자수에 새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놈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수만 개의 숫자와 기호들은 꽃잎의 개수가 되고 나뭇가지에 뒤틀린 굴곡이 되었으며 새의 날갯짓 각도가 되어 전 세계 범죄 조직과 부패한 권력자들의 비밀 계좌를 여는 은밀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나는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이 아닌 놈의 돈줄을 만드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1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수만 번 찔려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감각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놈은 대외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실명 위기의 장모를 지하실 특별 작업실까지 만들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국민 사위로 칭송받으며 부와 명예를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선적인 가면 뒤의 진실은 꿈에도 모른 채 놈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놈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눈은 멀었어도 바늘과 실만 있으면 무덤 속에서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대한민국 자수 명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놈은 내 지식이, 내 손끝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작동한다고 믿었겠지만 나는 그 암흑의 세월 동안 놈의 파멸을 위한 밑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놈은 내 통장에 쌓인 수천억의 숫자들이 자신의 영원한 권력이라 믿으며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내가 지하실에서 놈이 던져주는 마른 빵 조각을 씹으며 놈의 비자금 세탁을 돕는 동안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놈이 내 안약에 독을 타는 소리, 놈이 내 딸의 보험금으로 비싼 수입 향수를 사서 몸에 뿌리고 들어오는 냄새, 그리고 놈이 내 이름을 도용해 상상도 못할 액수의 대출을 받는 통화 내용까지. 내 귀는 지하실 벽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진동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은 내가 완전히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겠지만 사실 나는 놈이 불러준 그 수많은 숫자들 속에 놈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릴 날카로운 칼날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놈의 감시가 평소보다 느슨해진 틈을 타 지하실 청소를 하러 들어온 가사도우미의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영수증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예민해진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어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실의 굵기를 0.1 단위로 구별해온 내 손가락은 종이의 질감과 그 위에 새겨진 잉크의 미세한 돌기조차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정신병원에서 구매한 특수 약물 내역이었고 결정적으로 그 종이 뒷면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요철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살려줘. 지하실 밑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이 전신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7년 전 한강의 투신에 죽었다던 내 딸 미주의 필체였습니다. 받침을 쓸 때 유독 힘을 주는 그 아이만의 습관이 내 손가락 끝을 타고 뇌리에 박혔습니다. 놈은 내 딸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조종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인질로 미주를 어딘가에 산채로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7년간 나를 지탱하던 슬픔과 체념은 용광로보다 뜨거운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놈이 준 비단 천을 다시 잡았습니다. 준서가, 너는 내가 가진 그 화려한 숫자들이 너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틀렸어. 그 숫자들이야말로 너를 집어삼킬 거대한 무덤이 될 거야.
놈은 지금 자신의 정계 진출과 5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해 내 인생 최후의 걸작이라 불리는 봉황의 꿈 완성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놈은 이 작품이 경매장에서 낙찰되는 순간 자신의 성공이 완성될 거라 믿겠지만 나는 이 봉황의 날개 깃털 하나하나에 놈의 전 재산을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놈의 모든 범죄 사실을 전 세계에 송출할 금융의 독과 진실의 암호를 수놓고 있습니다. 준서가 기대하렴. 내 통장의 잔고가 0으로 수렴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화려한 숫자들이 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하는 그 순간을 내가 내 딸을 가두고 내 눈을 멀게 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여자의 손끝에서 내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과연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미주는 지금 어디서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이 정교한 숫자들이 경매 당일 어떻게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지, 피 말리는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먼 노인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놈의 파멸을 조율하는 집행관입니다. 준서가, 너는 내가 이 눅눅한 지하실 바닥에서 짐승처럼 신음하며 죽어가는 줄 알았겠지. 내가 7년 동안 이 어둠 속에 갇혀 오직 내가 던져주는 숫자들만 수놓고 있으니 내 영혼마저 너의 발밑에 굴복했다고 확신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사람이 시력을 잃으면 다른 감각들이 얼마나 무섭게 깨어나는지 말이야. 나는 이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만으로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향수를 뿌린 여자와 질펀하게 놀다 왔는지 다 알 수 있었어. 내가 내 안약에 독을 탈 때 나는 미세한 화학약품의 비릿한 향, 내가 거짓으로 효자사위 행세를 하며 카메라 앞에서 내뱉던 그 가증스러운 숨소리까지 나는 전부 내 뇌세포 하나하나에 박제해 두었단다. 놈은 날마다 지하실로 내려와 내 손을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번 봉황 도안의 가슴 부분에 새길 이 숫자들은 우리 재단의 기초가 될 자금들입니다. 어머님 성함을 딴 명장 재단, 제가 반드시 세워드릴게요. 놈의 손길은 따뜻한 척했지만 그 끝은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놈이 불러준 숫자들은 단순한 계좌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프라이빗 키였고 정계 고위층들에게 보내는 뇌물 전달의 신호였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머릿속에 거대한 판을 짰습니다. 놈이 불러주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내 자수 도안의 픽셀 하나하나로 치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봉황의 깃털이었지만 그 깃털을 구성하는 수만 번의 바늘질 속에는 놈이 세탁해온 검은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암호화되어 박히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기억하니? 7년 전 내 딸 미주가 한강에서 사라졌다고 내가 통곡하며 말하던 그날을. 놈은 미주가 우울증이 있었다며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 내밀었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딸 미주는 절대로 나를 두고 떠날 아이가 아니었어. 놈은 미주를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그 종이 한 장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영수증 뒷면에 새겨진 그 절박한 요철, 엄마 살려줘라는 그 네 글자가 내 심장에 박힌 순간 나는 7년간의 무기력함을 집어 던졌습니다. 놈은 미주를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완벽한 노예로 쓰기 위해 미주를 어딘가에 산채로 가두어 인질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때부터 가사도우미 민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놈이 고용한 사람이라 처음엔 경계했지만 어느 날 내 손끝을 스친 그녀의 손목에서 굵직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시도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결박당했던 아주 오래되고 깊은 상처였죠. 나는 확신했습니다. 민지 역시 놈에게 약점을 잡혀 강제로 부려지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놈이 없는 틈을 타 민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주, 내 딸 미주가 어디 있는지 아니? 민지는 대답 대신 내 손바닥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병원. 놈은 미주를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강준석 본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세상을 격리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강준석은 밖에서 완벽한 성자의 삶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매일 저녁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복지재단 설립과 소외계층 지원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제 장모님은 평생을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헌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마지막 유작이 완성되는 날 그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병원을 짓는 데 쓰겠습니다. 놈의 이 가증스러운 발언이 라디오를 통해 지하실까지 흘러들어올 때마다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놈은 나를 이용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놈이 꿈꾸는 왕국은 내 눈물과 미주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지금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이번에 열릴 자선 경매의 밤 행사에서 내가 500억 투자를 약속받고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를 거라 믿으며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준서가 명심해라.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는 법이고 그 어둠 속에서 7년을 견딘 늙은 여자의 손끝은 내 상상보다 훨씬 날카롭다는 것을. 나는 민지를 통해 놈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 주소를 하나씩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놓고 있는 봉황의 꿈, 날개 안쪽에 놈의 모든 보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수놓았습니다. 이 자수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다. 이것은 놈이 가로챈 수천억 대의 재산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0으로 되돌려버릴 금융 폭탄이자 놈의 추악한 범죄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입니다. 나는 민지에게 내 남은 모든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비밀 연락망을 전달했습니다. 7년 전 내가 명장으로서 쌓아두었던 제자들과 수집가들은 놈의 협박에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준서가, 너는 내가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서 내 앞에서 마음 놓고 전화를 했지? 이사벨 강이라는 그 여자가 관심을 보인다고? 좋아, 그 여자를 이번 경매의 핵심 투자자로 끌어들여. 그 여자의 돈만 들어오면 우리 비자금은 완벽하게 세탁되는 거야. 놈이 말한 그 이사벨 강이라는 투자자. 놈은 그녀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놈이 죽었다고 믿고 혹은 정신병원에 갇혀 죽어간다고 믿는 내 딸 미주가 바로 그 이사벨 강의 배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지와 내가 짠 이 거대한 그물망에 놈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이제 내 제국이 무너질 시간은 단 열흘 남았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숫자들, 모니터 속에서 반짝이는 그 화려한 잔고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렴. 내가 내 눈을 멀게 했으니 나는 내 인생의 전부인 돈의 눈을 멀게 해주마. 너는 조만간 깨닫게 될 거야. 이 지하실의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지는 빈털터리의 절망이라는 것을. 미주는 벌써 너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고 나는 여기서 마지막 바늘땀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경매 당일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
놈의 심장을 도려낼 마지막 한 땀, 봉황의 꿈이 완성되는 순간, 놈의 모든 숫자는 0으로 수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서가, 너는 지하실 문을 잠그고 번호판을 두드리는 그 짧은 기계음만으로도 내가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그 철문이 닫힐 때 발생하는 공기의 진동, 계단을 내려오는 내 구두, 굽의 미세한 마찰음까지 나는 전부 읽어내고 있었다. 내가 내 눈을 멀게 할 목적으로 독한 안약을 투여할 때마다 내 시각세포는 죽어갔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손끝의 신경은 비단실한 오래 굵기 차이도 0.01mm 단위로 감각할 만큼 날카롭게 벼려졌다. 너는 내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본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내가 내뱉는 한숨 섞인 통화 내용과 내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 소리로 내 제국의 균열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제 일주일입니다. 이 봉황의 눈동자에 새길 이 다이아몬드 가공실만 완성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놈은 내 손을 부여잡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놈의 손등에 맺힌 식은 땀과 미세한 경련을 말이다. 놈은 지금 쫓기고 있었다. 해외 투자 사기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내 마지막 작품을 경매에 넘겨 그 자금으로 구멍. 난 비자금을 메꾸려는 마지막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놈은 이 자수가 자신의 구명줄이라 믿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놈의 목을 단숨에 채갈 교수대의 밧줄이었다. 나는 놈이 지하실을 비운 사이 가사도우미 민지와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다졌다. 민지는 준석의 눈을 피해 내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미주 언니를 찾았어요. 청심 정신요양원 지하 격리병동이에요. 강 사장이 원장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특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으로 가득 찼다. 내 귀한 딸 미주가 7년 동안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차디찬 병실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버텼을 생각을 하니 피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나는 민지에게 내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건넸다. 명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놈이 눈독 들이지 못하도록 별도의 차명 계좌에 보관해두었던 제자들의 후원금이었다. 민지야, 이 돈으로 사람을 사라. 내 제자들 중에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 필체가 담긴 이 자수 조각을 보여주면 그들이 움직일 게다. 나는 놈 몰래 수놓았던 작은 손수건 조각을 건넸다. 거기엔 눈이 먼 자만이 읽을 수 있는 점자 형태의 바느질로 미주를 구출할 좌표와 실행 시점이 새겨져 있었다. 준석은 내가 오직 놈이 준 도안만 완성하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매일 밤 놈이 잠든 사이 손끝에 피를 묻혀가며 미주에게 보낼 탈출 지도를 자수로 짜고 있었다. 준석은 밖에서 점점 더 대담해졌다. 놈은 이사벨 강이라는 정체불명의 해외 거물 투자자를 이번 경매의 주빈으로 모시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다. 이사벨 강만 잡으면 전 세계 자수 시장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그 여자는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괴물이에요. 어머님 작품이면 그 여자의 지갑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준석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이사벨 강이 왜 갑자기 한국 자수 시장에 관심을 가졌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놈은 돈의 냄새만 맡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하지만 놈은 몰랐다. 이사벨 강이 바로 내가 민지와 외부 제자들을 통해 연결한 새로운 신분으로 무장한 내 딸, 미주의 대역이자 페르소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미주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는 동안 죽은 듯이 지내며 원장과 간호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민지를 통해 보낸 자수 지도를 해독하며 탈출의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결전의 전날 밤, 내가 보낸 조력자들은 놈이 매수한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요양원의 전력을 차단했고, 미주는 7년 만에 그 지옥 같은 병원 지하를 빠져나왔다. 미주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민지가 내 손바닥에 성공이라고 적어준 순간 나는 지하실 벽을 붙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준서가, 이제 너를 지켜줄 인질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토록 숭배하는 그 숫자들을 조각조각 해체하는 일뿐이다. 나는 봉황의 꿈의 심장부에 놈의 모든 보안 체계를 붕괴시킬 치명적인 데이터를 입력했다. 놈이 이 작품을 디지털 경매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 스캐닝하는 순간 자수 속에 숨겨진 전도성 금속실과 나노 입자들이 놈의 서버로 침투해 모든 비자금 장부를 복원하고 해외 계좌의 잔고를 임의의 자선 단체로 분산 전송하도록 설계했다. 준석은 이 작품이 자신을 부의 정점으로 인도할 황금 사다리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놈의 전 재산을 단숨에 증발시키고 전 세계 금융망에서 놈의 이름을 영구 제명할 바이러스였다. 준석은 경매날 아침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이 봉황이 날아오르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을 가질 겁니다. 어머님의 이 눈먼 고통도 오늘로 다 보상받으시는 거예요. 놈은 내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지만 나는 놈의 등 뒤에서 사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준서가, 너는 너의 승리를 확신하니? 내 통장에 찍힌 수천억의 잔고가 영원할 거라 믿니? 아니, 너는 오늘 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비참한 빈털터리가 될 거야. 내가 내 딸을 미친 여자로 몰아가뒀던 그 대가가 무엇인지, 내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기술을 도둑질한 대가가 얼마나 실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마. 이제 경매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놈은 연신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놈의 손에는 내가 7년간 피눈물로 수놓은 봉황의 꿈이 들려있다. 놈은 그 상자 속에 자신의 파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VIP 고객들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준서가, 너는 경매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사벨 강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내가 죽였다고 믿었던 진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너의 목을 조르는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숫자들은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 전부 0이 되어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지하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과연 화려한 연회장에서 내가 마주할 마지막 숫자는 무엇일까? 준서가, 너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니? 맞춤 양복의 깃을 세우고 내 딸 미주의 목숨값으로 산 그 비싼 시계를 손목에 차며 너는 내가 드디어 이 세상의 정점에 올라섰다고 확신했겠지. 경매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가 내뱉던 그 가벼운 콧노래가 내 귓가에는 마치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리더구나. 너는 내가 차 뒷좌석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으니 오늘 경매의 화려한 들러리로서 소임을 다할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준서가, 내 손가락 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보지 못하는 허공에 대고 마지막 숫자를 수놓고 있단다. 내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숫자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그 마지막 단추 말이야.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호텔 연회장은 이미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더구나. 보이지 않는 내 눈에도 그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너를 향한 위선적인 찬사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졌어. 놈은 내 휠체어를 직접 밀며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예술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 장모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 한영자 선생님의 최후의 역작 봉황의 꿈을 공개합니다. 그놈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부풀어 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거대한 베일이 벗겨지고 내가 7년 동안 피눈물로 수놓은 자수가 드러나자 홀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은 감동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정교함에 대한 경외와 공포였겠지. 준석은 승리의 도취에 경매장 한가운데 앉아있는 주빈 이사벨 강에게 다가갔습니다. 놈은 그녀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해줄 거대한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강 의원님, 이 작품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 봉황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놈의 그 비굴한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서가 그 여자의 눈을 똑똑히 보렴. 내가 7년 전 차가운 강물에 던졌다고 믿었던 내가 미친 여자로 몰아 병원 지하에 처박았던 내 딸 미주의 눈빛과 얼마나 닮았는지 말이야. 하지만 놈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눈앞의 진실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가는 100억. 하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준석과 미리 짠 바람잡이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낙찰가는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준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자금만 들어오면 놈이 저지른 해외 투자 사기의 구멍을 메우고 남은 돈으로 정계 진출을 위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550억.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의 목소리가 고조될 때 이사벨 강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1000억. 연회장은 비명 같은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석은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놈은 자신이 드디어 1000억대의 자산가이자 실력자로 거듭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서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이사벨 강이 낙찰을 확정짓기 위해 디지털 결제 패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내가 자수 속에 심어놓은 나노 소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이 자수를 경매장 메인 서버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하고 있었지. 그 연결망을 타고 내가 7년 동안 수놓은 금융의 독이놈의 개인 금고와 해외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서버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해외 계좌의 잔고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령도 케이맨 제도의 유령 계좌들이 전부 동결되고 있습니다. 놈의 비서가 달려와 귓속말을 전하자 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군요. 놈이 평생을 걸쳐 뺏고 속이고 가두며 모아온 그 화려한 숫자들이 모니터 속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00억, 500억, 100억. 그리고 마침내 0. 놈의 눈앞에서 제국이 신기루처럼 증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멈춰. 준석이 비명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올라 자수 작품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수 속에 숨겨진 전도성 금속실이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작동시켰고 연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놈의 추악한 민낯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지하실에서 나를 협박하던 영상 미주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며 원장과 돈거래를 하던 녹취록 그리고 놈이 가로챈 비자금의 명단이 모든 하객과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준석은 패닉에 빠져 바닥을 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저 미친 노인네가 꾸민 짓이야.
하지만 놈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차가운 경찰의 수갑이 아니라 우아하게 걸어 나온 이사벨 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놈이 지워버린 그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석 씨, 오랜만이야. 나 기억하지? 한강에서 죽었다던 당신 아내, 강미주. 연회장은 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석은 미주를 보는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미주, 내가 왜 여기 있어? 너는 병원에. 놈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놈의 전 재산은 이미 전 세계 자선단체로 분산 송금되어 되찾을 길이 없었고 놈의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과 주식은 미주가 미리 준비해둔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습니다. 준서가, 이제 보이니? 내 통장의 숫자가 0이 된 지금 너를 우러러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해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말이야. 너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가 나를 가두었던 그 7년의 지옥보다 더 차갑고 혹독한 현실의 감옥이 이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놈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 내 1,000억, 돌려줘. 하지만 놈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놈을 위해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0이라는 숫자뿐이었지. 미주가 내 휠체어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내 딸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7년의 고통이 서린 그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서가, 너는 우리를 숫자로만 보았겠지만 우리는 너를 무너뜨릴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니? 너의 왕국이 무너진 잔해 위에서 우리 모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바늘땀을 떼고 있었습니다. 5단계 단 한 푼도 남지 않은 제국, 그리고 놈의 처절한 구걸. 준서가, 수갑이 내 손목을 파고드는 그 차가운 감촉이 어떠니? 평생 명품 시계와 금반지로 치장하던 내 고귀한 손목의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너는 비로소 내가 쌓아 올린 숫자들이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이었는지 깨달았겠지. 연회장 바닥에 엎드러져 내 돈, 내 1,000억을 울부짖던 내 그 추한 모습은 내일 아침 모든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하게 될 거다. 하지만 준서가, 너를 더 미치게 만들 진실은 따로 있단다.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 1,000억이라는 돈은 이미 내가 무시했던 이 늙은 여자의 손가락 끝을 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거든. 경찰서로 압송되기 전 놈은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다 꾸민 일이죠? 그 자수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 계좌가 왜 다 비어 있는 거냐고. 놈은 믿고 싶지 않았겠지. 평생을 지하실에 가둬두고 짐승처럼 부려먹던 장모가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놈이 내뱉는 숨결에서 느껴지는 그 지독한 패배의 악취와 비겁한 공포를 말입니다. 나는 놈의 멱살을 잡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놈의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준서가, 내가 말했지? 숫자는 누군가를 가두는 창살이 될 수도 있다고. 너는 오늘부터 단 한 푼의 돈도 쓸 수 없는 내가 만든 그 숫자의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놈의 파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미주, 아니 이사벨 강이 미리 준비해둔 법적 장치들이 놈의 목을 더 죄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정계 진출을 위해 매수했던 고위층 인사들은 놈이 파산하고 범죄 사실이
폭로되자마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놈에게 뇌물을 받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놈의 또 다른 비리들을 경찰에 제보하기 바빴고, 놈이 소유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외제 차들은 압류 딱지가 붙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놈은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놈이 비자금을 숨겨두었던 해외 계좌들은 내가 자수에 심어놓은 마스킹 코드로 인해 영구 동결되었고, 그 자금들은 강미주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실종 아동과 감금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실시간 이체되었습니다. 놈의 전 재산이 놈이 가장 혐오하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이게 된 것이지요. 한 달 후 구치소 면회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나는 놈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놈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빠져 있었고, 수천만 원짜리 양복 대신 입은 수이는 놈의 초라한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놈은 나를 보자마자 유리벽을 두드리며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그 해외 계좌 비밀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어머님 모시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예. 놈은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다시 돈만 있으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놈의 애처로운 구걸을 묵묵히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7년 동안 나에게 불러준 그 숫자들은 사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계단이었단다. 내가 작품을 완성하라고 독촉할 때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바늘땀으로 새겼어. 이제 내 계좌에는 0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에서 너는 내가 죽였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환영을 보며 늙어 죽게 될 거야. 놈은 내 말에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놈이 끌려가며 남긴 어머님, 장모님, 소리는 면회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미주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7년 전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던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미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언론은 국민사위의 추악한 반전과 자수명장 모녀의 기적 같은 생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놈의 가식적인 선행에 속았던 자신들을 자책하며 우리 모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놈이 나를 가두고 기술을 도둑질하며 쌓아 올렸던 그 가짜 명성은 무너졌지만 내가 7년 동안 피눈물로 완성한 봉황의 꿈은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작품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놈의 탐욕이 묻은 물건은 우리 곁에 둘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미주와 함께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옥으로 내려왔습니다. 놈이 주입한 독한 안약 때문에 시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미주가 정성껏 구해준 치료제와 수술 덕분에 이제는 눈앞의 사물을 희미하게나마 형체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핀 들꽃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저녁이면 노을이 지는 하늘의 붉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곁에서 숨쉬며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미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난 7년의 지옥이 꿈만 같습니다. 준서가, 너는 지금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무슨 생각을 하니? 너는 아마도 매일 밤 모니터 속에서 춤추던 그 화려한 숫자들을 떠올리며 잠들겠지. 하지만 기억하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내가 먹는 밥알의 개수가 되고 내가 갇힌 방의 창살 개수가 되어 너를 압박하게 될 거다.
너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 홀로 남겨진 그 적막함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이제야 알게 되겠지. 내가 우리에게 줬던 그 어둠, 이제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너의 몫이란다. 준서가, 내가 갇힌 그 좁은 사각형의 방은 7년 전 내가 나를 가두었던 그 지하실보다 조금은 넓니? 아니면 내 죄의 무게가 천장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비좀이니? 놈이 감옥으로 간 뒤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끝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해 가끔 경련을 일으키곤 했지요. 한옥마당에 내리쬐는 봄 햇살이 이토록 따스한데도 나는 문득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지하실의 한기를 느낍니다. 놈은 사라졌지만 놈이 내 몸에 남긴 흔적들은 문신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미주는 매일 아침 내 손을 잡고 마당을 산책시켜 주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작년에 심은 매화가 피었어요. 분홍색이 아주 진해요. 미주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7년의 지옥을 견뎌낸 아이의 목소리였지요. 나는 희미하게 보이는 분홍색 형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놈이 내 눈에 독을 타서 시력을 앗아갔을 때 나는 다시는 이런 빛깔을 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놈의 해외 비자금을 동결시키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도 미주는 내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을 찾는데 남은 힘을 쏟았습니다. 놈이 뺏으려 했던 내 눈을 미주가 다시 되찾아준 셈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모녀가 평화롭게 자수를 놓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민해진 내 귀는 그 발소리가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가사도우미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차마 마루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마당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언니, 저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놈의 밑에서 첩자 노릇을 하며 우리를 감시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놈이 체포된 뒤에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지를 불러 마루에 앉혔습니다.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미주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너도 그놈에게 잡힌 가련한 영혼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만 내 자신을 용서해라. 나는 민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놈의 집에서 고생하며 망가진 그 손은 지하실에서 피 흘리던 내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약점으로 협박해 부리는 물건이라 생각했겠지만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대라는 것이 얼마나 질긴 실타래인지 너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민지는 우리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미주는 민지에게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우리 집은 작은 자수 학교가 되었습니다. 놈이 내 기술을 훔쳐 비자금을 만드는 도구로 썼던 자수가 이제는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미주는 내 곁에서 새로운 도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강요했던 기괴한 암호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의 경외함이 담긴 부드러운 곡선들이 천위를 수놓았습니다. 미주는 말했습니다. 엄마, 강준석이 만든 그 숫자의 감옥을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숲으로 덮어버려요. 한편 감옥 안에 있는 준석의 소식은 간간히 전해져 왔습니다. 놈은 그곳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강준석이야. 내 돈이 얼마인데. 라고 고함을 지르다 독방에 갇히기를 반복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 화려한 숫자의 환영을 쫓으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놈이 정계의 줄을 대기 위해 뇌물을 줬던 사람들은 이미 놈의 존재를 지워버렸고 놈의 곁에는 이제 비굴하게 아첨하던 사람들도 놈이 가진 돈줄을 노리던 하이에나들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그것이 내가 놈에게 준 가장 잔인한 영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주가 신문을 보다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놈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기징역. 놈은 이제 죽어서야 그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놈이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국가와 사회단체로 귀속되었고 놈의 이름으로 된 흔적들은 세상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준서가, 내가 그토록 원하던 불멸의 제국은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졌다. 내가 바늘로 찌르고 실로 묶어 가두었던 우리 모녀의 삶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너는 그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내 이름조차 기억해줄 리 없는 비참한 존말을 맞이하게 된 거야.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바늘을 들었습니다. 이제 눈이 희미하게 보이니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한 땀을 떴습니다. 내가 놓는 마지막 자수는 놈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7년을 버텨준 나 자신에 대한 위로이자 미주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비단 천위에 새겨진 꽃들은 놈이 불러준 숫자의 배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줄기들. 그것이 진짜 예술이고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지옥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준서가, 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천장을 보며 숫자를 세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 내가 세는 숫자는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남은 날들의 절망일 뿐이야.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하지도 증오하지도 않는다. 너는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했던 썩은 실오라기였을 뿐이니까. 우리 모녀는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범하고도 고귀한 행복을 수놓으며 살아갈 것이다. 내 통장의 영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깨끗한 도화지가 되었단다. 준서가, 내가 갇힌 그 차가운 방에 달빛조차 들지 않는 밤이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창살 너머로 보이는 손바닥만 한 하늘을 보며 여전히 내가 호령하던 그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를 그리워하고 있니? 놈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구속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놈이 남긴 독소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강준석이라는 괴물이 만든 건 단순히 비자금뿐만이 아니었지요. 놈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소규모 자수 공방들을 도산시키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이름을 뺏어 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놈의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갈 곳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수많은 미주와 영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 미주는 이제 이사벨 강이라는 화려한 이름 대신 본연의 강미주로 돌아와 그 파편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놈에게서 환수한 비자금과 동결되었던 해외 자산들은 미주의 주도로 한영자 문화재단의 설립 기금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내가 내 기술을 훔쳐 비자금을 세탁하던 그 명장 재단의 이름이 이제는 내가 짓밟았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패가 된 거란다. 미주는 놈의 투자 사기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은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보상 절차를 돕고 놈에게 기술을 착취당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놈이 숫자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는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 작은 집들을 짓기 시작한 것이지요. 나는 재단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숫자를 수놓는 것이 아니라 놈에게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꿰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놈이 지하실에서 나에게 강요했던 그 정교한 기술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사라져가던 한국 전통 자수의 맥을 잇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내 기술이 오직 너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소모품인 줄 알았겠지만 그 기술은 내가 죽어도 가질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단다. 내가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에도 내 자수는 세상의 빛을 보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참교육이 어디 있겠니? 한편 옥중의 준석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자신의 비자금 중 일부가 아직 해외 가상화폐 계좌에 남아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변호사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내 하드월렛에 500억 상당의 비트코인이 있다. 나를 여기서 꺼내주기만 하면 절반을 주겠다. 놈은 감옥 안에서도 숫자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놈은 그 돈만 있으면 다시 권력을 잡고 우리 모녀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놈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드월렛의 접근 권한인 복구 구문 역시 내가 지하실에서 수놓았던 그 봉황의 날개 깃털 속에 암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놈이 매수한 변호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놈의 지시대로 해외 서버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접속을 시도하는 순간 내가 미리 설정해둔 부메랑 프로그램이 작동했습니다. 놈이 숨겨두었다고 주장한 500억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끼였고 오히려 접속 시도와 동시에 놈의 변호사가 관리하던 불법 수입료 계좌의 내역이 검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놈은 자신을 도와줄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변호사마저 제 손으로 파멸시켜버린 셈입니다. 놈의 소식을 전해 들은 미주는 차갑게 웃더군요. 엄마,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숫자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 숫자를 만든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준서가, 너는 내가 똑똑해서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했지? 아니, 너는 그저 숫자의 노예였을 뿐이야. 내가 지하실 벽에 써놓았던 그 수많은 계좌 번호와 암호들, 나는 그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 추악한 욕망의 냄새를 외웠단다. 내가 500억을 외치며 변호사를 유혹할 때 너는 내가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거야. 이제 너는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꾼 중에 사기꾼으로 찍혀 그나마 남아있던 수감자들의 신뢰마저 잃게 되었지. 놈은 이제 독방 안에서 벽을 긁으며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중얼거리는 진짜 광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주야. 제발 한 번만 면회 와다오. 내가 미주가 갇혀있던 그 병원 이름을 알려줄게. 거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 장부가 있어. 놈은 여전히 우리를 협박과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이미 그 병원에서 구출되었고 모든 장부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사실조차 놈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붕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주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야, 준석 씨. 당신은 이제 우리 인생의 배경 소음조차 아니야. 나는 마당에 앉아 미주와 함께 민지가 놓은 자수를 검수했습니다. 민지의 솜씨가 제법 늘어 이제는 제법 꽃의 생기가 느껴지더군요. 준서가, 너는 내가 죽였다고 믿은 미주와 내가 눈멀게 한 장모가 이렇게 웃으며 살 줄은 몰랐겠지.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우리 모녀의 재능과 삶은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 더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단다. 너는 평생 그 좁은 방에서 내가 잃어버린 숫자의 잔상이나 쫓으며 늙어가렴. 그게 내가 우리에게 7년간 준 고통에 대한 신이 내린 가장 공평한 판결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강준석이라는 이름을 효자 사위가 아닌 대한민국 최악의 사기꾼이자 인면수심의 악마로 기억합니다.
놈의 재판 기록은 법학대학의 사례 연구집이 되었고, 놈의 몰락은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지? 축하한다. 너는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이제 너를 향한 마지막 바늘땀을 끊어내려 한다. 내가 없는 우리의 내일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아름다운 숫자로 가득할 것이니. 준서가, 내가 갇힌 그 눅눅한 독방의 벽면에 손톱으로 새기던 그 무수한 숫자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니? 놈은 감옥 안에서 실명해가는 노안을 겪으며 내가 지하실에서 겪었던 그 암흑의 공포를 그대로 되물림받고 있었습니다. 놈이 정계 고위층의 구명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던 그 헛된 희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 놈의 뼈마디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놈이 그토록 사랑했던 금빛 시계와 비단 양복 대신 이제 놈의 몸을 덮고 있는 것은 거친 수위와 지울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뿐이었습니다. 놈은 이제 돈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숫자의 무덤의 산채로 매장된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시각, 나 한영자와 내 딸 미주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놈에게서 환수한 자금들이 밑거름이 된 한영자 재단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 소외된 예술가들과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준서가, 내가 내 자수를 해외 비자금 세탁의 도구로 쓰기 위해 연락했던 그 유럽의 거물 투자자들 기억하니? 놈은 그들이 자신의 든든한 뒷배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들은 예술의 숭고함을 모욕한 내 행태의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단다. 미주는 그들과 손을 잡고 놈이 은닉했던 나머지 해외 자산들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놈의 제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벽돌 하나까지 전부 뽑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수 박람회에 초청받아 한국의 미를 알리는 대규모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놈이 지하실에서 나에게 강요했던 그 정교하고 기괴한 암호의 문양들을 나는 생명력 넘치는 덩굴과 꽃들의 형상으로 재해석하여 다시 수놓았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수만 명의 외국인들은 내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서가, 너는 내 자수가 오직 너의 돈주머니를 채울 때만 가치가 있다고 했지? 아니, 내 자수는 내가 없는 곳에서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단다. 내가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내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지만 내가 수놓은 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난 거야. 한편 감옥 속의 준석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놈은 내가 겪었던 당뇨 합병증과 시력 저하를 똑같이 겪으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보다 더 흐려진 세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놈은 교도관을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내 안약 어디 있어? 장모님이 넣던 그 약 당장 가져와. 놈은 자신이 나에게 넣었던 그 독이 든 안약이 사실은 치료제였다고 믿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걸까요? 놈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식판의 위치를 더듬어야 할 정도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7년 동안 나를 가뒀던 그 어둠이 이제는 놈의 눈동자 속에 영원히 둥지를 튼 것이지요. 더욱 처참한 것은 놈의 정신이었습니다. 놈은 독방 안에서 매일 밤 환영을 본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7년 전 자신이 한강에 던졌다고 믿었던 이름 없는 시신들, 자신이 파멸시킨 수많은 투자자와 예술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돌아온 미주의 환영이 놈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놈은 벽에 머리를 찌우며 내가 안 죽였어.
미주야, 너 살아있잖아. 제발 가.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에 반사되는 자신의 비참한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준서가, 내가 만든 지옥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란다. 내가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실타래가 되어 내 온몸을 묶고 숨통을 조이는 그 감각, 이제야 좀 알겠니? 미주는 재단 활동을 통해 놈에게 피해를 본 해외 거주 교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놈이 엘레나라는 가명을 써서 벌였던 사기에 전 재산을 날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던 노부부들을 미주가 직접 모셔왔습니다. 그분들은 미주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이사벨 강이라는 그 천사 같은 여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국 땅에서 굶어 죽었을 거요. 준서가, 너는 내가 뺏은 돈이 내 힘인 줄 알았지? 아니, 그 돈은 내가 잠시 빌린 독이었을 뿐이고, 이제 그 독은 깨끗이 정화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약이 되었단다. 내가 파괴한 산들이 미주의 손을 통해 다시 세워질 때마다 내가 쌓은 악업의 숫자는 하나씩 지워져 0으로 수렴하고 있었던 거야. 준석은 이제 감옥 내에서도 미친 노인으로 불리며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놈이 한때 누렸던 그 화려한 정계 인맥 중 그 누구도 놈에게 영치금을 보내거나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놈의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마저 놈의 수임료 계좌가 동결되자마자 놈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놈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법원의 기록과 우리 모녀의 기억 속에만 박제된 악마일 뿐이었죠. 나는 가끔 마당에 앉아 바늘을 들다가도 문득 놈이 갇힌 그 차가운 방의 한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질서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7년 전 내가 가졌던 그 통장의 숫자를 중얼거리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기억해야 할 숫자는 이제 돈 액수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가짓수란다. 너는 내가 우리에게 줬던 그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 내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풍화되어 사라질 때까지 고통받게 될 거야. 미주와 나는 이제 내가 더럽혔던 우리의 성씨조차 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이름을 쓰며 살아가고 있단다. 내 제국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고 우리가 세운 연대의 성벽은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처절한 패배가 또 어디 있겠니? 준서가, 내가 갇힌 그 차가운 감방 구석에서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몰골이 어떨지 나는 보지 않아도 선하구나. 놈은 이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겪었던 그 암흑, 손바닥을 코앞에 대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이제 놈이 빠진 것이지요. 놈은 매일 교도관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내가 지하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놈이 정계 고위층에게 보냈던 비자금 장부들이 미주의 손을 거쳐 검찰에 제출되자 놈을 감옥에서 빼내줄 줄 알았던 그 그림자 세력들조차 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자객을 보내거나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놈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맹신하던 권력이라는 숫자가 자신을 찢어 발기는 칼날로 돌아왔음을 깨달았겠지요. 놈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스위스 비밀 금고의 존재조차 미주가 완벽하게 분쇄해버렸습니다. 놈은 그곳에 숨겨둔 수백억의 현금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줄 최후의 요새라고 믿었겠지만 미주는 놈의 금고를 여는 대신 그 금고의 불법성을 입증하여 스위스 금융당국이 해당 자금을 동결하고 전액 한국 정부로 환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서가, 내가 은밀하게 세탁해 두었던 그 마지막 한 푼의 돈까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란다.
그 돈은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피해자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이고 있고, 너는 이제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한 끼의 식판조차 스스로 찾지 못해 바닥을 더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처절한 몰락이 어디 있겠니? 한편 나 한영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주가 전 세계를 뒤져 찾아낸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내 시신경을 되살리기 위해 수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내 두 눈을 덮고 있던 7년의 안막이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빗줄기였고 다음은 희미한 형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눈앞에서 울고 있는 내 딸 미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7년 전 그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눈 속엔 세파를 견뎌낸 강인함과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미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주야, 내 딸 미주야. 이제야 내가 보이는구나. 준서가 내가 안약에 독을 타서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려 했던 내 눈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너는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배가 아파 미쳐버릴까? 시력을 되찾은 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놈이 나에게 강요했던 그 봉황의 꿈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전시 중인 그 작품 앞에 섰을 때 나는 놈의 탐욕이 서린 암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인 것은 추악한 숫자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내 영혼의 바늘땀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작품 옆에 내가 새로 놓은 작은 자수 한 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환이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숫자의 굴레도 없이 오직 빛과 사랑만으로 수놓은 그 작품은 놈의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승전보였습니다. 준석은 감옥 안에서 이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놈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고 시력 상실로 인한 심각한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놈은 매일 밤 독방 벽을 두드리며 내 돈 돌려줘. 내가 1,000억을 벌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에 대답하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놈이 그토록 사랑했던 정계의 동아줄들은 이미 놈을 죽은 자 취급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놈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가두고 싶어 했던 지하실보다 더 좁고 지독한 정신적 감옥에 영원히 수감된 것이지요. 미주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놈에게 피해를 본 전 세계의 자수 예술가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열었습니다. 놈이 저질렀던 저작권 강탈과 노동 착취를 복구하기 위해 미주는 놈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모든 작품의 진짜 주인을 찾아내어 이름을 돌려주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준서가 내가 세상을 속여 얻었던 그 가짜 명성들은 이제 하나씩 벗겨져 내 추악한 본질만 남게 되었다. 너는 이제 대한민국 예술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도둑으로 기록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내 이름과 미주의 이름은 세상의 빛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거란다. 나는 이제 마당에 앉아 돋보기도 없이 바늘을 듭니다. 다시 찾은 내 시야에는 마당을 지나가는 나비의 날갯짓과 미주가 정성껏 가꾼 꽃들의 섬세한 결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준서가 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둠 속에서 숫자를 세고 있겠지? 1, 2, 3. 아니, 내가 세야 할 숫자는 이제 내가 지옥에서 버텨야 할 영원의 시간뿐이다. 나는 이제 너를 향한 마지막 증오조차 실타래를 잘라내듯 끊어버리려 한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염된 실이었고 이제 그 실을 도려낸 자리에 나는 미주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고귀한 희망을 수놓고 있으니까. 준서가 내가 내 눈을 멀게 했기에
나는 마음에 눈을 뜨는 법을 배웠고 내가 내 전 재산을 뺏으려 했기에 나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았다. 너는 나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너는 나를 진정한 명장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로 완성해 주었구나. 이제 너는 내가 사랑하던 그 차가운 숫자의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거라. 내 통장의 0은 이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지만 너에게는 영원한 단절과 소멸의 마침표가 될 것이니 우리의 복수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 눈부신 내일의 첫 땀을 뜨기 시작했단다. 준서가 내가 그토록 숭배하던 숫자의 제국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너는 내가 판 그 거대한 무덤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도달했구나. 놈은 감옥 안에서 이제 사람의 말조차 잊어버린 채 짐승 같은 신음만을 내뱉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놈이 정계 진출을 위해 그리고 그 화려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증거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자 놈을 감옥에서 빼내줄 줄 알았던 그 그림자 세력들은 오히려 놈의 입을 막기 위해 놈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놈은 이제 독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7년 전 자신이 가졌던 그 가짜 잔고의 숫자들을 중얼거리는 유령이 된 것입니다. 놈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그토록 탐하던 돈에 의한 파멸이었습니다. 놈이 해외에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마지막 비자금 계좌가 내 딸 미주의 손에 의해 전액 몰수되어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환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놈은 감옥 안에서 각혈하며 쓰러졌습니다. 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뺏고 속이고 가두며 모아온 그 숫자들이 자신을 살리는 피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겠지요. 준서가 내가 7년 동안 나를 가뒀던 그 지하실의 무게가 이제는 내 영혼을 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너를 영원한 암흑 속으로 끌어내린 거란다. 나 한영자와 내 딸 미주는 이제 그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나는 시력을 되찾은 두 눈으로 매일 아침 미주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것이 꿈이 아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놈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7년의 지옥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썩은 실오라기가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준 인내의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놈이 가로챘던 명예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놈과 같은 악마들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이들을 위한 자수치유 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비자금을 세탁하던 그 추악한 기술이 이제는 누군가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는 성스러운 의식이 된 것이지요. 미주는 이제 이사벨 강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벗고 내 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미주가 놓는 자수에는 이제 복수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용서의 부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놈이 뺏으려 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성스럽게 수놓고 있습니다. 준서가 너는 내가 우리를 파괴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는 그저 우리라는 거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작고 더러운 매듭 하나였을 뿐이란다. 내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뒀기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웠고 내가 우리를 갈라놓았기에 우리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증명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강준석, 너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놈은 감옥 안에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리까지 마비된 채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리다 스스로 혀를 깨물고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그조차 실패했습니다. 놈은 이제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살아있는 지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화려한 숫자들이 하나씩 0으로 지워지는 환상을 보며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놈이 지하실 벽에 새겼던 그 비자금 계좌 번호들은 이제 놈의 묘비명이 되어
탐욕에 눈먼 인간이 맞이하는 가장 처절한 종말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마당에 핀 목련을 보며 마지막 바늘땀을 끊어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숫자가 아닌 삶입니다. 준서가,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숫자는 결국 너를 삼켰지만 우리가 지켜낸 삶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단다. 너는 평생 그 좁은 방에서 내가 잃어버린 숫자의 잔상이나 쫓으며 썩어가렴. 우리는 이제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범하고도 고귀한 행복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것이니 내가 내 눈을 멀게 했기에 나는 마음의 눈을 떴고 내가 내 딸을 뺏으려 했기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다. 너는 나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이자 명장으로 완성해 주었구나.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이라지만 사람의 진심과 끈질긴 인연은 그 어떤 숫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화려한 숫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고귀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악한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마련이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서가, 마지막으로 내 귀에 이 한마디만 남기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숫자들, 이제는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조차 되지 못할 거다. 너는 평생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저지른 죄의 계수나 세며 지내거라. 우리의 복수는 이제 완성되었고 나는 이제 미주와 함께 눈부신 봄날의 햇살 아래서 새로운 비단을 펼치련다. 잘 가거라. 내 인생에서 가장 오염되었던 숫자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